그리고 아스날에서 뭐 굳이 더 얘기하자면 인카피에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조금 더 경기를 보고 싶은 게 인카피에 대한 어떤 능력은 저도 레버쿠젠 무패 멤버인데 근데 비르치도 레버쿠젠 무패 멤버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 네. 조롱하나요 지금? 약간요. 네. 아주 많이 한 거 아니고 조금 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비르츠 겨울에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불스원 오늘도 좋은 제품이랑 야외에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뭐냐면 포곤 에디션 울트라 매직 그립 스노우 체인입니다. 올해 엄청 추울 거라고 하죠. 요즘엔 또 언제 눈이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땅이 미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미끄러지면 이거 운전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줄 필수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축구할 때도 축구화가 죽은 거를 신어야 되는 이유가 접지가 안 되고 쭉 미끄러지면 부상당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플레이가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운전을 하는 자동차 타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회 시공으로 봤을 때 최대 60km까지 지속이 되는 강력한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고 기존 스노우 체인 대비 50%가 향상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불스원의 혁신적인 RPT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면 이 타이어가 감소가 된대요. 뭐가? 탄성이랑 마찰력. 그거를 회복시켜서 제동력을 탁월하게 올려줄 수 있는 게 불스원의 RPT 기술이고요. 그게 적용된 것이 바로 울트라 매직 그립 스노우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우리 설명 좀 드리기 전에 뿌려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꼼꼼하게 뿌려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응급처치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매직 그립이 좋다 하더라도 대강 뿌리면 안 돼. 분사가 쉬워. 이렇게 해서 타이어에 접지 부분을 쭉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스프레이 체인이 또 시중에 좀 있어요. 근데 자체 실험 결과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불스원은 내부 연구팀에서 핀란드 가서 국제 공인 테스트 기관이 UTAC라고 있대요. 거기에서 실제 겨울 노면 환경 조건으로 테스트를 마친 거니까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미 공인된 테스트 기관에서 검증을 마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매직 그립 스노우 체인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겨울 대비 축구화의 이 스터드나 이런 접지력 향상처럼 매직 그립 스노우 체인으로 눈길에서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11시 0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폴 EPL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현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덕현이가 왔습니다. 추맨과 JD와 당군형과 박삐삐가 이제 런던과 맨체스터 투어를 가 있는데 모자를 2개 쓰고 온 것 같은 덕현이가 요거 디자인이 2개짜리예요. 네. 제 건 아니고요. 네. 와이프 거군요. 뭐 저는 거의 와이프가 또 모자를 좋아해가지고. 민수인 PD가 모자를 많이 쓰나? 저는 근데 보긴 봤었던 것 같아요. 쓰셨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본지가 사실 좀 조금 오래됐고 요즘은 좀 그렇죠. 헤어 컬러가 탁 튀니까 모자를 많이 안 쓰지 않나요? 아니 거의 저번 주까지 매주 보지 않았어요? 네. 모자 안 쓰지 않았었어요? 많이 쓰죠. 그랬나? 많이 쓰죠. 근데 뭐 어차피 남의 여자에 관심 없는 건 좋은 겁니다. 그치. 거기서 내가 그래 모자 이거 있었지.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게 좀 이상한 느낌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멤버십에 네.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을 하는데 히풋에 좀 일찍 하지만 이제 참관을 하고 간단하게 저희가 티타임 정도를 가지려고 모셨거든요. 아침 사실 11시기 때문에 오시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포에서 오늘 아침 오신 분도 있어서 맞아요. 근데 목포가 생각보다 좀 가깝더라고요. 아까 KTX 말씀하시는 거 잠깐 들었더니 목포랑 여수 엑스포역 이런 데가 우리가 왜 전남 중계하면 가끔 가잖아요. 근데 그쵸. 거기가 조금 애매한 데 있어. 달라질걸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든 내려가지고 생각보다 뭐 택시든 차로 한 30분 이상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꽤 멀리 가야 돼요. 저 여수공항 가서 한번 광양으로 갔었었는데 그래. 그것도 30분 이상은 잡았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도 네. 다른 분 한 분이 목포는 KTX 어디서 타요? 그랬더니 목포역이요. 네. 그게 아마 여수 엑스포 방향으로 가는 맞아, 게 맞아. 있고 목포로 이렇게 내려가는 맞나요? 이렇게 나눠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여수 순천 방향이랑.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덕현이를 최근에 이제 보고 싶다는 분이 굉장히 라이브에 많았습니다. 아마 갑자기요? 연말쯤에 이제 우리가 컨텐츠들 왜 한 해
정리도 하고 정산도 하고 이러는데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산 똥 때문에 축구 콘텐츠에 좀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많이 치우지 않았나요? 그 똥? 많이 여러분이 도와주셨죠. 아니 뭐 투어를 또 갔을 정도면 그렇지. 예. 이제는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축구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예능 콘텐츠 비중이 좀 줄어들고 예능 콘텐츠에서는 덕현이가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다시 콘텐츠를 보다 보니 예능 콘텐츠가 좀 줄어드는 게 아쉽고 그리고 이제 덕현이가 자주자주 안 나오니까 아쉽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덕현이 힙합에 나오면 아마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영주 형이랑 찬우 형도 예능 콘텐츠에 많이 불러달라. 네. 그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그 형들을 제가 좋아하지만 퀴즈쇼에 부르면 내가 이걸 왜 풀어야 돼? 라고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형들은. 아니 그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전에 언제 좀 뭐 대거 우리 빠져가지고 예. 영주, 용남 요렇게 껴가지고 퀴즈쇼 한번 했다가 그거 콘텐츠 아예 못 나갔어. 그거 멤버십으로도 안 풀었습니다. 예. 멤버십으로도 안 푸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용남이가 앞으로 캐스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20개 중에 0개를 맞췄어요.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때. 아예 못 맞춰가지고. 하나라도 맞췄으면 그 하나 맞춘 걸로 내보내겠는데. 냈는데 네. 그리고 영주 형 그럼 좀 낫냐? 영주 형 1개 맞췄어요. 네. 아 그때 다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가지고. 어쨌든 오늘 PL 얘기를 해볼 텐데 주요 경기들 위주로 이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맨유 경기는 이제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맨유랑 에버튼 경기가 내일 새벽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따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 그 주원 형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현지 그 지금 숙소 와이파이가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뭔가 찍은 것들을 바로바로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중간중간 짧은 거 위주로 하는 올라갈 텐데 약간 긴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거짓말 아닐까요? 뭐 그것도 조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덕현이가 뉴캐슬 맨시티 중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형철이가 리버풀 노팅엄이랑. 네, 그 경기 했죠. 예. 굉장히 떨떠름하네요. 그게 먼저 나올 줄 아니, 몰랐습니다. 원투펀치 쇼츠를 봤어요. 네네. 퇴근길에서 하는 거. 네. 그 어떻게 가장 직설적인 감정이 나오는 때거든요. 그렇죠. 딱 경기 끝난 직후기 때문에. 그때가 좀 좋거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북런던 더비 했고. 네. 그래서 요거 경기들이랑 뭐 버니 첼시 이런 경기들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따로 하지 않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북런던 더비부터 하기 전에 리버풀 노팅엄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매를 좀 빨리 맞고 나가는 게 그게 좋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편해. 뉴캐슬 맨시티하고 그 다음에 북런던 더비 가도 될 것 네. 같은 게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어제 아스날 경기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에제트티도 좋았고 근데 제가 이제 경기를 좀 복귀를 해봤어요. 네. 아스날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피터 형과 함께 무조건 이번 시즌이 우승이다 라는 스탠스를 바꿨기 때문에 단 오늘 새벽 경기 토트넘이 진짜 못했다. 솔직히 얘기거리가 그래서 많이 나온 경기는 아니었어요. 네, 진짜 토트넘이 좀 야,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싶을 정도로 못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빼고 더 못한 리버풀 경기 얘기부터 매를 맞아야죠. 해봐야 될 것 맞아야죠.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승 6패입니다. 리그 7경기. 네. 사실 0대3 경기가 지금 2경기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네. 축구에서 몰수패 처리될 때 0대3이 나와요. 맞아요. 두 번 다 그냥 체력 소진하지 않고 몰수패를 네네. 하는 게 차라리 나았다. 차라리 그 체력이라도 아끼는 게 낫지. 그렇죠. 네, 그 생각이 일단 좀 먼저 들었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빌라전을 통해서 이적생들을 최대한 지금 당장 많이 쓰지 말고 예. 일단 기존 선수들 위주로 팀을 편성했는 것, 그리고 4-3-3 전술을 써서 에너지 레벨로 밀어붙이는 거. 여기서 윤곽을 좀 얻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맨시티전은 뭐 시티 원정이기도 했고 시티가 워낙 잘하기도 하고 선수들도 주중 주말 레알전 빌라전을 다 뛰고 난 뒤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 경기 0대3은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가장 절망했던 건 다시 슬롯이 원상복구가 됐다는 거예요. 또 이삭을 에키티케 대신에 갑자기 선발로 쓰고 케르케스와 학포를 왼쪽에 또 합을 맞추는데 지난 경기까지 좋았던 면들이 다 지금 또 리셋이 되어버렸거든요. 또 너무 좀 무모한 시도를 지금 단계에서 했고 그게 결국은 이전에 좋았던 흐름까지도 깨트리는 상황을 만들면서 결과는 변함없이 0대3 이렇게 좀 나온 상황이 됐죠. 좀 기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덕현이는 이제 10경기론의 이 창시작격입니다. 근데 슬롯은 이미 지난 시즌을 풀로 보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벗어나야 될 것 같고 챔피언을 했던 감독인데 본인이 응원하는 뭐 예를 들면 전북에서 포엣이 시즌 시작하자마자 리그에서 1승 6패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좀 이거를 팬들끼리 얘기할 것 같나요? 저는 그때도 이제 10경기 론이죠, 사실. 근데 새로운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도 10경기는 봐야 근데 된다. 10경기 론보다는 그거는 15경기 론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좀 늘려준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뭐 잘 이겨내야죠. 그럼 지금 아니 요새 이제 아니, 저는 어제 그 경기를 쭉 보면서 예. 그 이제 K리그도 지금 시즌 막바지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제 한 끝났죠, 뭐. 라운드만 남아 있는데 여기 굉장히 그 심신미약 상태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왜냐면 울산도 울산 지금 보세요. 울산이 결정이 안 됐어요. 가능성이 생겼어. 리버풀은 어떻게 보면 애교일 수도 있어. 승강표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어요. 울산은 생존에 좀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지난 시즌에 한번 겪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조언을 해주자면 뭐가 좀 필요한가요? 조언이요? 네. 일단은 그거를 조언이라기엔 형도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아니 가면 얘기하겠습니다. 안 갈 가능성도 충분히 아니 있으니까. 그 지금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막상 간 거랑 다르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어쨌든 근데 뭐 저는 사실 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오늘 아니 지금 약간 웃음을 못 숨기네. PL 중에 오늘 가장 표정이 밝은. 아니 아침에 하다 보니까 초반에 약간 조금 멍해 있는 상태였다가 지금 울산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표정이 밝아지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저의 이제 또 절친한 동생이 고통받는 건 이제 볼 수 없고, 아하. 볼 수 없고, 예.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었던 조언은 이제 그거는 가면. 그래 아직은 가지 않았기 가면, 때문에. 진짜 가면 하는 걸로 이제 좀 하고 슬롯은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리버풀을 근데 팬 여론은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경질 여론이 좀 센가요? 아예 그쪽까지 간 분들도 꽤 계시죠. 경질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15경기 론으로 봐도 이미 15경기가 지났어요. 챔스까지 포함하면. 챔스까지 포함하면 그런 단계라서 좀 팬분들도 인내심이 점점 많이 바닥이 나. 제가 상황이죠. 쭉 봤을 때 좀 전체를 보면 경질론이 아직 절반 이상을 넘는다는 아닌데 꽤 강경하게 이 반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20%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좀 강경하게 조금 과장해서 야 경질해 라기보다 진짜 정말 경질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의 비율이 한 20%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거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리버풀은 리그 우승의 희소성이 되게 큰 팀이에요. 그죠? 오랫동안 기다린 우승이기도 했고 뭐 클롭 감독 때 한 번 있긴 했지만 그 뒤에 또 한 번의 우승을 거머쥔 과정이 너무 극적이었고 맞아요. 첫 시즌 만에 그걸 해낸 점이 전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팬분들이 느끼는 리그 우승에 대한 소중함이 큰 만큼 슬롯 감독에 대한 믿음도 컸는데 경질 여론이 이미 20%까지 갔다면 네. 그건 사실 진짜 심각한 수치죠. 저는 그래도 리그 우승에 대한 아직 그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좀 있어서인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반년은 보자예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보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도 어쨌든 슬롯이 꽤 많은 실책과 패착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고 12월 말까지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도 노팅엄전 끝난 직후에 잠자기 전 한 3시간 4시간 동안은 영어로 슬롯 경질막에서 검색하고 있어요. 그러진 않더라고요. 새로 네. 뜨는 정보는 없었고 어쨌든 추가로 좀 업데이트된 정보는 아마 로마노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보드지는 새로운 감독을 전혀 찾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 슬롯을 일단 좀 믿고 간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긴 합니다. 이게 그래도 저는 정상적인 구단이라면 설사 슬롯의 대체자를 구한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언론 담당관들이나 이런데 빨대들이 있습니다. 얘기할 때 이거 뭐 우리 경질 없다라고 얘기하지 야, 우리 감독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죠. 리버풀 정도 되는 구단이 알려지면 안 되죠. 안 되니까 사실. 설사 하더라도 물밑 작업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런 경기가 지속되면 슬롯은 정말 좀 가망이 없다라고 보이는 게 전 살라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리빅이랑 같이 컨텐츠를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감안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쌓아온 어떤 지금까지의 커리어, 구단 내에서 입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살라 50분 쿼터제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전 선발 해주고 네. 그 다음에 45분에 그러니까 합타임에도 50분쯤 빼주고 이런 거는 이해하는데 전 이삭을 선발로 낸 거라거나
아니면 왼쪽에 진짜 아까 얘기한 로버를 쓰지 않은 거 이런 거는 좀 이해가지 않아요. 좋았던 부분을 그대로 다시 돌려놨어요. 리셋이 돼버렸어. 예, 이삭은 그 말씀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 건강하게 못했으면 좋겠다. 아 정민이가 네. 그러니까 정민이가 진짜 선비처럼 축구를 보는 스타일인데 네. 부상당하는 건 바라지 않는데 단 건강하게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고의 그치. 그 진짜. 얘기인데. 해축 팬 안에서는 그 정도 양반 같은 소리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쵸. 이 친구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도 그렇게 봤어요. 그 어렸을 때도 살두강을 겪고 나서 네. 바뀐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리버풀 노팅엄 경기를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이 경기는 리버풀이 어느 한 군데 여기가 제일 문제였어라고 꼽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너무 무너졌었던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커티스 존스랑 소보슬라이를 같은 라인에 이제 배치를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소보슬라이를 풀백으로 쓴 경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 경기 돌아봤을 때는 그래도 전문 풀백들을 계속해서 이제 기용을 했었고, 근데 이날은 이제 이 둘이 같은 라인 선상에 있었는데 저는 공격 시에는 분명히 얻어가는 이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도 슬롯이 좀 어느 정도 노렸었던 부분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날 노팅엄 공격 방향을 보면은 이 소보슬라이가 위치한 우측 방향, 그러니까 노팅엄 기준 좌측이죠. 좌측으로 파는 빈도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서 일단 문제가 야기가 됐고, 추가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리버풀이 이날 양측면에서 좀 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는, 이 케르케즈의 동선 자체가 왼쪽 사이드에만 붙어 있지 않잖아요. 경기를 보면 이 선수 자체는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인버티드 롤도 좀 이제 수행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과연 이 코디악포라는 선수가 이 풀백의 이런 동선을 좀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저는 하루 이틀 지적받았었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 이틀 이상을 넘어서 형철이는 제가 봤을 때 제가 학포 풀백 동선 잡아먹는 얘기를 1년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블랙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공감에 안 들어온다. 모든 풀백을 잡아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둘 다 똑같다고 봐요. 이게 학포도 문제고 케르케즈도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는 감독이 문제인 거죠. 사실 제일 큰 문제죠. 이게 저는 오른쪽에 소퍼슬라이가 브래들리가 부상이 아니었다면은 그렇게 안 썼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비르치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대표팀 A매치에 차출돼서 좋았기 때문에 부상 아니었으면 저는 비르치도 기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슬롯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본인도 악수를 두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걸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건 아니며, 로버가 이번에 스코틀랜드랑 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뛰어왔던 것도 아마 본인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밖에 못하나? 근데 결국엔 그게 다 리셋을 하는 방향이었다면 저는 이게 잘한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도 이적생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쓰임새가 더 발견되거나 더 올라오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8월에 봤던 학포 케르케즈의 모습과 지금 봤던 학포 케르케즈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른 게 없어. 그게 가장 저는 좀 큰 문제였다고 보고, 케르케즈도 학포가 공을 잡을 때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느리기도 느리고 본인의 어떤 공격식 움직임도 빠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포, 케르케즈 다 동선도 겹치고 서로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까지 저는 좀 들거든요.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을 하면서 학포가 넓게 빠졌을 땐 케르케즈나 로버슨이 안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반대로 왼쪽 풀백이 오버래핑하는데 학포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서로 좀 볼 좀 그만 끌고 좀 연계하면서 결국 거기에서 맥칼리스터가 가담했을 때 그 선수까지 활용을 해서 왼쪽에서의 그 삼각 대용을 유기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데, 서로 이게 밀어내다 보니까 둘 다 박스로 안 들어가고 둘 다 바깥으로 밀려나와요. 왼쪽에 두 명이 그냥 무슨 폭발해서 밀려나오는 듯이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데 박스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못 들어갑니다. 맥칼리스터라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맥칼리스터도 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공격을 하는데 박스가 너무 많이 비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밀집 수비를 노팅엄이 아무리 펼쳤다고 한들 패스가 다 일정하게 측면으로만 나가니까 중앙으로 상대를 당기는 움직임, 상대를 중앙으로 모여들게 하면서 측면의 공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나 시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다음에 눈에 띄게 안 좋았던 선수 코나테. 코나테.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FA로 풀려도 레알 마드리드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안 됩니다. 네, 안 된다고요? 네, 예. 1년 반 동안 이적설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책임을 져야죠. 근데 레알도 요즘에 지금 알론소 여론이 안 좋아. 이번에 엘체랑 2대1 비기면서. 네, 사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눈에 띄게 안 좋았던 거, 저는 아무리 잉글랜드에서 브라이튼 이후에 커리어가 꼬였다지만 포터가 스웨덴 대표팀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봤거든요. 이삭 지금 제 상태가 아니다. 근데 왜 이삭을 저는 선발로 썼는지가 조금 이해가지 않아요. 딴 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냥 에키티케를 선발로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이삭이 진짜로 안 좋더라고. 그쵸. 발을 갖다 대는 거나 이런 게 정민이도 얘기했습니다. 얘가 이 정도는 아니다. 안 좋았을 때도.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그렇게 골 감각 좋고 지금 가장 폼이 좋다고 봐도 무방할 에키티케가 네. 이렇게 했는데도 선발이 아니다. 본인은 얼마나 좀 좌절감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런 본인도 감각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쨌든 공격수는 필드에 나와서 계속 공 만지면서 골을 넣어야 분위기를 올리는데 이런 거는 좋지가 않죠. 제 생각엔 고심 끝에 악수를 둔 것 같아요. 아마 슬롯이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말 생각이 많을 거고 압박감이 심할 겁니다. 그래 보여요. 돈을 일단 한 7천억, 8천억 원 썼죠. 네. 물론 이제 뭐 영입 판매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다고 하지만 봐야 되겠지만. 쓴 돈 자체가 일단 커요. 영입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고 이적생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A매치 기간 동안 비르츠 다쳤죠. 뭐 브래들리 다쳤죠. 그래서 소보슬라의 풀백이 강제되죠. 여기에 메칼리스터 폼 안 올라오죠. 반다이크 나이 좀 먹어갔는데 파트너가 더 흔들리니까 반다이크 한 명만으로 수비하는 것도 힘들죠. 뭐 여기에 살라 일단 나는 무조건 살라 믿지만 이라는 생각으로 슬롯은 보고 있겠지만 살라도 참 대단한 건 노팅엄전이 살라 올 시즌 경기 중에 제일 좋은 편에 속해요. 초반에 괜찮았어요. 네. 살라가 이 경기에 한해서는 완전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대신에 오른쪽 풀백 쪽으로 그러니까 노팅엄의 왼쪽 공격을 집중했던 이유는 그건 또 살라의 수비 전환이 느려서 상대 팀들이 다 그쪽만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우측 풀백이 전문 풀백이 아니었던 것도 이유겠지만 살라의 수비 가담이 많지 않은 것도 상대가 그쪽을 많이 파고들게 했던 이유였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33분에 첫 실점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XG 값도 리버풀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괜찮았어. 그쵸. 그때까지. 네, 물론 이제 뭐 XG가 모든 걸 다 대변하는 뭐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걸 좀 놓고 봤을 때 이건 리버풀이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좀 리드를 잡을 만한 경기였고 잡았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일단 그게 안 됐고 그리고 이삭은 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64분까지 슈팅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뭐 전반 내내 그래 뭐 전반 내내 슈팅 없는 것도 사실 이제 문제긴 한데 거의 이제 후반부 넘어가는 시점까지도 이 슈팅 없었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봤고 얘가 지금 이정류 아마 전체 레코드 3위일 거예요. 1위가 네이마르일 거고요. 2위가 은바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비르츠도 마찬가지지만 이삭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 프리시즌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어떤 지금 그 쉴드가 아직까지는 유효해서 얘기가 들 나오는 거지. 엄청 비싼 선수입니다, 이 선수. 근데 이제 어제 보면 저는 뭐 근데 노팅엄이 수비적으로 잘 대응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팅엄은 어쨌든 고정적으로 무릴로랑 이제 밀레코비치가 이제 듀오로 나오고 둘이 언뜻 보면 헷갈려. 아 그 느낌이 솔직히 멀리서 보면 약간 그 동료랑 마피아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중계하면서 역대급으로 헷갈렸었던 그 경기가 있거든요. 누군가요? 아틀레티코에서 고딘이랑 후안프랑 같이 뛸 때 헷갈린다. 근데 여기는 유니폼도 줄무늬라 그 번호가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그거 나는 저기 빨간색 흰색 그거 김천도 똑같아 예전에. 난 등판에 뭐 좀 깔아줬으면 좋겠어. 그거 상주 시절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그랬나? 네, 그거 그래, 상주야. 상주. 나는 그거 아니면 등번호가 헷갈려. 근데 이거 저 헷갈리는 거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 이강인 비티냐 주앙 네베스. 근데 비티냐 이강인은 예전에 머리 서로 비슷할 때 그때 진짜 헷갈렸어. 이게 축구 보고 맞아. 가려야 돼. 셋이 그리고 키도 좀 다 비스무리하고 아주 큰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네. 헷갈리는 선수들인데 뭔 얘기하다 이거 같죠? 네. 이삭. 그래. 네, 그래서 이제 무릴로랑 밀렌코비치 여기에 이제 상가레랑 앤더슨이 어쨌든 이제 중앙에서 좀 받쳐주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조합 자체가 이삭 쪽으로 들어가는 전진 패스를 거의 다 차단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비적인 대응도 분명히 좋았는데 이제 그렇다면 결국 이제 여기서 이삭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를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됐고 뭐 선수 개인의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책이 저는 이 경기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 이삭이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고립되거나 이 박스 내에서의 터치도 거의 없었어요. 이삭이 가져갈 만한. 그래서 이거는 뭐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리버풀이 공격적인 부분 저희가 아까 뭐 수비적인 부분 얘기를 했지만 공격적인 부분도 이날은 많이 죽어 있었고 이게 이삭의 플레이를 좀 보고 있으면 거의 두세 명 정도한테 둘러싸인 상태에서 계속 공을 받다 보니까 사실 이 선수 자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도 조성되기가 좀 어려운 경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결국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누군가 그걸 분산시켜줘야 되는데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포랑 캐리켓이 서로 기싸움한다고 밀어나 있으니까 누구도 이삭의 그 주위에서 수비를 끌어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메칼리스터도 그쪽 진입이 안 되고 공격 전반에 할 때 보면
기대 득점은 높았지만 계속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침투나 활용이 전혀 안 되면서 결국 박스 안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나마 초반에 좀 괜찮은 컨디션이었던 살라, 그리고 뭐 소보슬라이나 커티스 존스, 특히 소보슬라 같은 선수들이 그래도 공격적인 침투를 좀 많이 하면서 올해는 뭐 무지 좋으니까. 네, 기회를 좀 창출하고 그렇다 상황, 좀 의미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오긴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경기는 공격이 너무 좀 답답했던 경기였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수치를 다 조사해오진 못했는데 제가 올 시즌 리버풀 경기 쭉 보면서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강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요즘 좀 나아졌어요. 그나마. 레알 마드리드 때 프리킥에서 맥칼리스터 골도 나왔고 그 전에 판다이크 골도 최근에 나왔던 경기들이 있고 했거든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세트피스 수비 상황을 얘기하는 수비요? 거예요. 네. 수비는 못하죠. 네. 수비 외에 그때 덴버한테 먹혔을 때도 마카랑 미스매치 나선 적이 뉴캐슬 있었잖아요. 전. 컵 대회. 리그 뉴캐슬전 때로 롱스로 인해 그때 실점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형철이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라이브 할 때도 리버풀 팬들의 어떤 그 느낌이 세트피스 수비는 좀 문제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불안해요 올 시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사실 세트피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면 제가 이 바로 뒷경기였어요. 그 뉴캐슬 맨시티 네. 이어서 바로 했잖아. 붙어 있어가지고 부조를 제가 들어가느라 이제 그러면 사실 미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의실에서 이 경기를 그냥 쭉 라이브로 이제 봤는데 형철의 빡침이 느껴졌나요? 아 근데 뭐 중계할 땐 또 잘하니까 전혀 티나지 않죠. 근데 사실 그 이게 아는 사람들은 사람은 알아. 맞아. 좀 티 나요. 그래. 맞아. 네. 아는 오래 사람은 보고 알아. 있으면 그 와중에 약간 그 뭐 아니 그리고 격양된 단어라거나 노팅엄 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막 더 막 이런 게 막 좀 있어. 이렇게 맞아. 뭐라 해야지? 왜냐면 그렇게 해야 네. 맞아 이게. 네. 왜냐면 머릿속에선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오케이 경제 이러면서 그때 감정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경기 쭉 보면서 어쨌든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 예전에 카바니 그 네볼모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 리버스 버전이지. 그러니까 리버스가 아니라 그대로구나. 그대로, 내가 볼 때마다 지금 이거 이렇게 먹히는 세트피스가 것 흔들리는 같은데, 건가? 약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 네, 같아. 앞선 걸 찾아보니까 결국에 세트피스가 이번 시즌 내내 취약점으로 지적을 받았고 이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그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초반부에 드러났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6승 6패거든요 지금 리버풀이. 근데 초반에 5연승 했을 때 경기 내용도 크게 달라느냐라고 하면 마지막에 진짜 그 버저비터들이 터진 게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많았고 지금 보면 1승 6패 빌라전 1승 말고는 다 진 겁니다. 네. 이미 이번 시즌 우승 경쟁에서는 조금 저는 멀어졌다고 보고요. 이거 빨리 수습 못하면 사상 초유는 아니겠지만 진짜 디펜딩 챔피언 팀에서 감독의 경질설이 아주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 언론에서 다루는 건 좀 얘기가 다른 거니까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으나 아마 슬롯도 좀 저는 위기를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많이 썼어요. 이렇게 못하고 네.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여론의 화살은 날카로울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요. 다음 리그 상대가 웨스트햄전이거든요. 네. 웨스트햄은 세트피스를 그래도 원래부터 잘해왔던 팀이죠. 그리고 그리고 누누가 조금 안정화를 시켰어요. 주말 본머스전도 2대1로 비겼더라고요. 2대 0까지 갔었어. 2대 0까지 갔었구나. 네. 그 전 경기는 세 경기 무패요. 세 경기 무패. 그러네. 네. 2승 1무네. 네. 곧 그리고 썬더랜드랑도 경기하지 않아요? 리버풀 썬더랜드하고 주중 경기 있어요. 썬더랜드 빡셉니다. 빡세죠. 발라드 개새끼가 안필드 경기는 하지만 뭐 안필드라고 해서 오늘 뭐 그렇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건 지금 아닌 요즘 상황이기 그런 게 좀 때문에 흐려지고 있으니까. 노팅엄전 때도 경기 다 안 보고 팬들이 나갔거든요. 예. 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볼장 다 봤다 약간 짱 이런 나는 느낌인 거죠. 예. 자, 노팅엄 얘기를 잠깐은 해봐야 되니까 그 덕현이가 아까 얘기했던 후방 라인에 물론 마치세스도 좋은 골키퍼인데 그 위쪽에 무릴로랑 밀렌코비치 되게 좋고요. 근데 그 위에 쌍가레 오케이 그리고 엘리엇 앤더슨은 이 경기 보면서 아마 매니 팬들이 더 군침을 흘리지 않았을까. 잘해. 그리고 이제 정민이도 얘기를 했죠. 뉴캐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조엘링턴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마랑이스랑 뭐 토날리아 워낙 좋은 선수니까 저게 엘리엇 앤더슨까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히 좋은 모습에다가 이고르 제주스 괜찮거든. 괜찮아요. 수원의 이고르랑은 다르다. 그 예전에 수원 그 이고르. 2016년이니까 맞아요. 10년 다 되어가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전 그 이고르가 데뷔전 치르는 거 직관 갔었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차라리 이제 그로닝을 끌어오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예. 네. 그리고 저는 모건 깁스 화이트 보고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사비 시몬스의 모습을 보니까 왜 토트넘이 모건 깁스 화이트를 일바로 노렸었는가를 좀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노팅엄이 선수단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팅엄 이번에 경기력을 보면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위험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진짜 아이러니하게 포스텍 얘기했잖아요. 이 경기 보면서 야 포스텍이 팀을 진짜 망쳐놨었구나. 션다이치가 바로 팀을 좀 바로 잡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북런던 더비 보면서 좀 비슷하게 생각했나요? 북런던 더비를 보고 난 다음에 제 댓글 하나를 봤어요. 해외 댓글이었습니다. 그립다 앙제. 이건 농이었겠지만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지금 조금 뭐 경질하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아 이거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야? 너무 좀 소극적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실제로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겠으나 제가 기억하기로 현재 우리나라랑 다르게 현지에서는 여론이 우리랑은 조금 달랐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토트넘은 이제 다시 만들어가는 팀이고 뭐 그렇긴 하죠. 네, 프랭크가 이제 막 왔고 근데 이제 그 노팅엄 쪽에 그걸 이제 좀 봤을 때는 그 제가 이제 또 노팅엄 선수들의 면면을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FM을 노팅엄으로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그 노팅엄 좋다고 당연히 네. 잘하고 있다고. 좋아요. 아, 그리고 그 노포 이용주님이랑 합방 한 번 안 하나요? 아 이용주 형님 그 옛날에 한번 봤었잖아요. 네. 그 여기 회사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 좀 제가 성적을 잘 내면 어. 아니면 이제 못 냈을 때 한번 이제 모셔와가지고 그래. 해결책을 뭐 하던지 해야 되는데 노팅엄 멤버가 괜찮아요. 좋아. 네, 뎁스도 좀 좋고 이제 3선에서 조금만 더 이제 힘을 내준다면 이제 더 괜찮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게 션다이치 오면서 노팅엄이라는 팀 자체가 그냥 진짜 심플하게 저는 그래. 좀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션다이치 특유의 4-4-2 혹은 4-4-1-1 그리고 수비시에 4-5-1 전환하면서 간격 좁히고 수비 숫자 늘리고 이제 이 미드블록 자체를 너무 타이트하게 쪼여버리니까 거기서 저는 리버풀이 공간 찾는데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득점 나오는 장면들을 좀 놓고 봤을 때도 그러니까 아까 깁스 화이트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방에서 무릴로 같은 자원들이 길게 뿌려주고 다이렉트하게 전개하는 방식을 이제 또 션다이치는 표방을 하고 있으니 그거 해서 사실 깁스 화이트랑 1대1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지. 근데 저는 세 번째 골이 나온 과정에서의 그런 그 루트 자체가 무릴로가 대각으로 쭉 롱볼 찔러주고 측면에서 1대1 구도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션다이치가 표방하는 축구가 저는 이제는 노팅엄의 진짜 자리를 딱 잡았다. 예, 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결과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노팅엄 팬들은 그러니까 노팅엄 팬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왜냐면 제 방송에 오세요. 제가 노팅엄으로 FM을 하니까 막 알려주러 오세요 이거를. 지난 시즌에 유입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고 아니면 예전에 70년대 챔스 우승했을 때 팬들이 계신가? 제너럴 70이요. 예.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요즘에는 매력적인 팀들이 있으면 아유. 클럽의 규모와 상관없이 팬덤이 생기니까. 왜냐면 이게 유입 경로가 많고 맞아.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만족감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 색채를 띠고 있고 그냥 딱 그거죠. 우리는 공 가질 생각 없고 그래. 막고 그리고 빠르게 전환하고 여기서 붙이겠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리버풀을 완전히 파열을 해버렸으니까. 션다이치 감독의 이 스탠스의 스펙트럼을 보면 포스텍이 여기 있고 누누가 여기 있으면 굳이 따지면 누누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맞는 거고 요즘엔 니감누가 예전에 덕윤이가 친구가 얘기했었던 니감누가 예전에 조롱이었지만 니감누가 칭찬입니다. 웨스트햄도 와. 자리가 잡혔어. 와, 니네 감독 누누. 오, 약간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예. 아, 그래서 리버풀이 그 지금 약간 장기 부진에 들어간 느낌이라 네. 언제 이거를 좀 퍼올릴 수 있을지. 챔스가 PSV예요. 그렇죠. 그건 전 잡을 거라고 봐요. 모르죠. 그것도 맞지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전 리그라고 봅니다. 사실 그쵸. 챔스보다 리그라고 생각해요. 챔스는 어쨌든 프랑크푸르트전도 이겼고 레알전도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리그 뭐 페이즈만 나가면 돼. 저도 그렇게 봐요. 그것만 통과하면 돼. 토너먼트만 나가면 돼요. 토너먼트 나가면 돼. 굳이 따지면 표현이 이상하다. 24등 안에만 들어도 된다고 봐요. 그럼 피오 가면 되잖아. 네, 피오 가서 경기 수 늘어나는 거 물론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리그 성적이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꼭 8위 안에 드는 저도 그래요. 거는. 그래서 리그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아까 니감누 할 때 저 혼자 지금 내감슬 하고 있어요. 내 감독은 슬롯이다. 예. 좀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캐슬 맨시티 보죠. 뉴캐슬이 2대1로 승리하면서 이 아스날의 골든 위크를 완성시켜 줬습니다. 굉장히 좀 고마웠는데 저는 이 경기는
라이브 중에도 얘기했고 정민이도 얘기를 했지만 판정적인 부분에서는 맨시티 팬들이 굉장히 좀 짜증이 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왜냐하면 뉴캐슬이 상대를 터프하게 밀어붙이는데 주심이 거기 약간 기름을 끼얹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조금 제하고 보면 뉴캐슬이 맨시티의 좋았던 부분을 굉장히 좀 잘 묶어놨고, 그리고 양쪽 사이드백 주전조가 돌아온 게 아주 주요하지 않았나. 루이스 홀과 리브라멘토는 특히 보물입니다. 진짜. 네. 이날 박스 안에서 중요할 때 커버해주는 수비도 좋았고 올라와서 도쿠가 좀 더 공격 진영에서 영향력을 떨치지 못하도록 전진해서 위에서부터 윙들을 압박해주는 접근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접근이 나왔기 때문에 맨시티가 상대 2선 쪽으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과정이 이전보다 편하지 않았고, 뉴캐슬은 동기부여가 좀 빡 잘 돼 있을 때, 홈에서 경기를 치를 때, 그리고 기왕이면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 최정예스럽게 가장 괜찮을 때, 그때 뉴캐슬의 스타일은 되게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알고도 막기가 되게 힘든 요소들이 있어요. 부담돼. 그리고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이 맨시티도 이곳에서 꽤 고생을 많이 했던 팀인데, 썬더랜드 원정도 그렇듯 잉글랜드 북부 팀들이 정말 인기가 많고 경기장들이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도 그렇고 뭐 세인트 제임스 파크도 그렇지만 되게 열광적이라서 확실히 원정 오는 팀들이 좀 헤매는 게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피터 형과 폴 카버 형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축구밖에 할 게 없다.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이 목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경기는 덕현이가 중계를 했으니까 어떤 부분이 포인트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소유하고 주도권 잡은 쪽은 시티 쪽이라고 봤는데, 저는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뉴캐슬이 조금 더 나은 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경기가 사실 양 팀이 전반전에 날려먹은 것들이 좀 되게 있었어요. 많아. 그러니까 혼란 1대1 찬스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포든의 결정적인 것도 그렇고. 전 그거 들어갔으면 경기 바뀌었다고 봅니다. 포든 거 들어갔으면. 통짜였어, 사실. 애초에 시작하자마자 하비바스가 그걸 넣었으면 오히려 이제 경기가 또 어떤 양상으로 됐을지는 뭐 이제 알 수 없으니. 이날은 뭐 저는 볼만한 포인트는 좀 많았었다고 보는데, 일단은 포프랑 도나루마 막는 거 솔직히 전 재밌었어요. 도나루마. 그러니까 전반전 0대 0이었거든요. 전반전 0대 0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뭐 그냥 2대2 나왔어도 전혀 이상할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그 맨시티 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티라노였으면, 그러니까 에데르송이었으면 2대 0 아마 초반에 나왔을 수 있다. 라는 정도로 도나루마가 잘 막았다. 저는 그러니까 이날 뉴캐슬이 좀 승리할 수 있었던 포인트를 몇 가지 꼽아보자면, 일단은 중원에서의 터프함. 저는 이건 주심 성향 이용 잘했다. 이거는 시티 팬들이 좀 열받을 만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뉴캐슬 선수들이 이 쓰레기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뉴캐슬이 언제나 선에서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해요. 저도 아스날 이 경기 보면서 뉴캐슬 원정 가는 거 되게 부담되는 게, 그 밀어치는 거를 EPL 주심 성향에 따라서는 잘 안 부는 경우가 불어도 카드가 안 나온다거나. 네. 베럿이 비교적 좀 새로 들어온 느낌의 주심인데 잘 안 불더라고, 이 경기에서. 엄청 관대했고, 그리고 뉴캐슬이 저는 그거를 잘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마랑이스는 이미 뭐 사실 굉장히 좀 터프한 스타일로 뭐 다 알고 계시고, 솔직히 볼을 잘 차서 그렇지 터프보다 더티에 가까운 맞아요. 플레이를 할 때도 네. 많습니다. 그리고 조엘링턴은 애초에 이제 피지컬부터가 이 선수는 먹고 들어가는 게 또 있고. 걔는 요즘에 집에 우환이 있나 봐. 왜요? 조엘링턴. 축구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뉴캐슬 팬들 사이에서 조엘링턴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친 건 더 많이 올라갔어. 엄청 거칠어. 너무 거칠어. 예민해져 있어. 저는 이날 조엘링턴이 제일 거칠었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토날리도 사실 되게 하드워커적인 그치. 성향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날 뉴캐슬 산미들이 시티 중원을 되게 거칠게 다룬 게 뉴캐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본 것 중에 하나는 이날 티아우가 엄청 잘했습니다. 차우 잘해. 네. 이날 수비에서 티아우가 막아낸 게 몇 개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수비 상황에서 너무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었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물론 하나는 약간 그 태극권 하듯이 얍 이렇게 막은 게 있어. 맞아요. 근데 거기 생각해 보니까 토날리도 그렇고 차우도 그렇고 저쪽 레인드러스도 그렇고 밀란 출신이 많았네. 그러네요. 네. 근데 차우는 뉴캐슬 팬들 뭐 정리도 얘기했지만 가장 영입 잘한 선수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그런 힘싸움, 터프함도 도움이 됐다고 했지만, 기마랑이스는 저는 이날 터프함도 터프함인데 기마랑이스부터 출발되는 전환볼이 진짜 좋았어요. 맞아. 퀄리티가 진짜 좋았고,
첫 번째 골도 사실 기마랑이스 패스 이 관여 때문에 결국 이제 반스가 첫 골 터뜨렸고, 두 번째 골도 이거는 뭐 이제 뭐 패스를 뿌려준 건 아니지만 결국 기마랑이스가 경합 상황에서 헤드한 게 골대 맞고 나오면서 이게 반스한테 떨어지고 이게 우당탕탕하면서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기마랑이스가 이날 빌드업 그리고 전환 중심 역할을 너무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양 팀이 찬스를 좀 놓쳤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 능력을 조금 더 잘 살린 게 저는 뉴캐슬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일단은 하비반스였다라는 게 조금 놀랍긴 해요. 진짜 이 마지막 그 뭐라 그래 그거 결정력. 반스 진짜 똥인데. 그러니까 원기옥을 모은 것 같아요. 그 두 골을 넣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날렸거든요. 맞아요. 조금씩 게이지를 모았다가 두 방의 원기옥을 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하비반스는 레스터 때부터 유명한 빅찬스 미스십니다. 근데 네. 이거를 쉬운 것 좀 잘 못 넣는 그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가끔 원더골이 빵빵 터지고 그래서 그렇지. 스탯은 참 잘 쏴요. 예. 그 뉴캐슬 팬들이, 그러니까 뉴캐슬이라는 팀 자체가 공격으로 올라갈 때와 이제 수비로 내려앉을 때 좀 차이가 있는데, 이날 이제 뉴캐슬은 평소 하던 대로 4-5-1 블록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포커스를 맞춘 거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먹을 하프 스페이스 공간은 없다예요. 그리고 니네가 갈 수 있는 하프 스페이스로의 도달 그 루트는 없다 식으로 이 라인을 좁혔거든요, 간격을. 그래서 이제 보면은 도쿠나 혼란 같은 경우도 백라인 앞쪽 그리고 그 미드라인 바로 뒤쪽 공간을 많이 이제 노리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제 그쪽에서 공격이 막혔을 때 시티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실 풀지는 못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래서 이 4-5-1 구조에 대해서 뉴캐슬 팬들은 저는 호불호가 조금 갈린다고 보긴 해요. 여론을 쭉 놓고 봤을 때는. 왜냐면 또 이제 제 그 유튜브 편집하는 친구가 지금 한 12년째 뉴캐슬을 보고 있는 팬이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뉴캐슬 이런 거 한 번씩 물어보면은 이 4-5-1 구조에 대해서 약간은 반신반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한 번 무너졌을 때가 백라인이 바로 직면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은 어쨌든 1실점이 있긴 했어도 이 윙들이 사실 하프스페이스 지역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보니까 시티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실 제일 잘 활용하는 팀이라고 저는 여전히 보는데, 펩은 뭐 거기에 집착하다시피 잘 쓰니까.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이 이날은 맨시티가 또 되지 못했고,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봉쇄해야 하는 거는 이거는 에디아우의 수비적인 전략 중에 하나였다. 저는 뭐 약간 세부적인 부분은 다르긴 하지만 에메리의 빌라가 최근에 이제 시티를 또 한번 잡았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경기도 제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느꼈었던 건, 빌라는 그냥 일자로 7명, 6명을 세워버립니다. 그래. 그때 그냥- 카마라가 커버를 되게 잘했었죠. 맞아. 수비에서. 아예 하프 스페이스 쪽에 공간 자체를 안 주고, 야 차라리 중거리스팅 때려, 그리고 차라리 크로스 올려, 대신에 니네 하프 스페이스로 못 들어가, 이거였다면 뉴캐슬은 그거보다는 조금 공간을 열어주지만 여전히 하프 스페이스를 봉쇄한다라는 포인트는 같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날 경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경기 내용은 어려웠었다 할지라도 맨시티랑 뉴캐슬이 약간 극심하게 한쪽으로 기우는 상성을 갖고 있었던 팀이에요. 그 본머스 때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에디아우도 굉장히 그 맨시티를 상대하는데 어려워했고, 뉴캐슬 자체도 기록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게 안 좋더라고. 근데 이거를 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승리이기도 했다. 그다음에 저는 볼테마데. 잘 데려왔다. 제공권에서 그바르디올을 압도했습니다. 네. 네, 그냥 경합 제공권 다 이겨내면서 영입 당시에 좀 우려했던 게 키에 비해서 공중볼 획득이 뮬리치. 네, 조금 어려웠던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오히려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세간의 평가를 완전 뒤집고 있고, 오히려 제공권 헤더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웬만큼 수비수가 경합을 해도 볼테마데가 그 부분에서 밀리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지금 최전방구에서 보강, 독일 대표팀에서도 갑자기 또 올라왔거든요. 볼테마데의 빠른 적응과 성장이 지금 뉴캐슬에게도 큰 이바지를 좀 하고 있다. 이거 사실 돈나룸마 아니었으면 볼테마다 한두 골은 넣었을 거예요. 네, 진짜. 그런 경기였어요. 네, 그 정도로 돈나룸마의 세이브는 좋았고,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댄번이랑 트리피어가 양쪽 사이드백으로 나오면 이거는 박찬호, 송영주를 사이드백에 세우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공감은 돼요. 왜냐면
어쨌든 덴번 자체는 이거는 뭐 나이랑 상관없이 애초에 기동성을 바라보고 쓰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고 2m짜리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원래 큰 선수들이 가속 붙으면 되게 빨라요. 근데 가속이 붙을 때까지의 어떤 그 토크도 떨어지고 약간 피케가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그치. 그리고 민첩성이 떨어지니까 한계가 있고 트리피어는 이제 원래도 수비력 중점의 사이드백이 아니었는데다가 나이까지 드니까 더 어려워하고. 그래서 저는 이 풀백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저는 홀이랑 리브라멘토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긴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구도로 가건 아니면 저는 덴버는 그냥 여전히 이제 나와도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기동성적인 부분 제외하고 다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는데 이날은 이제 징계 때문에 못 나왔으니까. 그쵸. 퇴장을 당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리피어가 적절하게 서브로서 제 역할을 해주면서 루이스 홀, 리브라멘토 그리고 덴번 저는 이런 구도로 돌아가면 뉴캐슬 풀백도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요즘 첼시 출신의 사이드백들은 다 실력이 좋은데 내구성 이슈가 있습니다. 리브라멘토, 루이스홀도 그렇고 리시임슨 요즘 1년간 부상을 안 당하고 있지만 약간 불안하잖아. 잘은 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맨시티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그 경기에서 아쉬웠던 장면들은 저는 다음 경기에서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비뉴에 대한 아쉬움 그 다음에 혼란에 대한 약간의 집중 왜냐면 그러면 혼란이 득점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누가 골을 넣어줄 수 있을 것인가. 리버풀전은 굉장히 맨시티가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으나 다음 경기에서 곧장 약간 파괴되는 모습이라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 내지는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맨시티 팬들도. 도쿠, 포든, 셰르키의 이선 조합이면 저는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은 오른쪽 사이드 플레이인 것 같아요. 결국 셰르키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그죠. 오른쪽 측면 전환을 위해서 넓게 좀 비워둬야 돼. 넓게 좀 배치가 되어야 될 공간이 비워져 있거든요. 뭐 마테우스 누네스와 같은 오른쪽 풀백들이 오버래핑을 하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겠지만 풀백의 오버래핑은 항상 고정되지 않잖아요. 네. 분명 거기 위치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이드 플레이가 되는 윙 자원도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맨시티에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맨시티가 지금 세메뉴 이적설이 맨시티도 있거든요. 맞아요. 뭐 리버풀이 좀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좋죠. 네, 너무 좋겠지만 예, 일단 예. 맨시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왜 맨시티 정도 되는 스쿼드도 사이드 플레이어를 노릴까를 생각해보면 아무리 도쿠가 있고 뭐 선수 머리수가 갖춰져 있다고 해도 오른쪽 측면을 넓힐 만한 선수가 생각보다 마땅치 않아요. 그나마 사비뉴인데 그 사비뉴도 너무 어려워하고 지금 폼이 안 좋기 때문에 사이드 플레이어에 대한 보강이 그래서 맨시티로서도 좀 필요할 것이다. 이 경기는 특히 그 부분을 좀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덕현이는 이제 라리가를 쭉 팔로우를 하니까 지로나 때 사비뉴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선수가 지금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나요? 아니면 조금 쓰임새에 따라서 그래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솔직한 심경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 모든 선수를 볼 때 물론 이게 예외적인 경우도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선수의 퀄리티가 갑자기 이렇게 확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로나 때 사비뉴는 사실 지금이랑은 좀 다른 선수였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달랐죠. 물론 그 지로나도 너무 그 시즌만 좋았던 감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지로나라는 팀의 특성을 좀 봤을 때 어쨌든 이 팀은 그러니까 셀링 클럽에 더 가까운 그죠? 클럽이잖아요. 네. 그리고 범 시티 풋볼 그룹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막 돈을 또 엄청 쓰면서 뭐 그렇게 이제 구단 운영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사비뉴랑 지금 사비뉴는 이제 여러모로 봤을 때 이제 시티 팬들은 사실 지로나 때 모습을 당연히 기대했겠죠. 그치. 이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사실 이제 그 지로나 때의 모습이 나오고 있냐 이제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결국 이게 선수 개인이 물론 자신감도 떨어지고 폼적으로도 많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어쨌든 전술도 달라요. 그때 미첼과 지금의 이제 그 과르디올라의 네. 전술의 차이도 있고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당시 이제 사비뉴가 보통 이제 좌측으로 샤비뉴. 나왔었는데 그 뒤쪽에 이제 받치고 있는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아무튼 호흡을 맞추고 있는 풀백이 이제 미겔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사실 미첼은 미겔을 풀백처럼 쓰지 않았어요. 거의 공미였어요. 미겔은 2선까지 올라가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빈도수가 엄청 많았으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제 사비뉴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선수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폼이 떨어진 것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이 풀백을 후방에서 이제 좀 어떻게 활용을 해주느냐, 그리고 사비뉴에게 어떤 동선을 이제 조금 더 요구를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갈리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 전술적인 부분이 큰가요? 아니면 선수 개인 폼이 지금 많이 내려온 게 큰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근데 조금 요새 경기를 보고 왜냐면 사비뉴가 지금 이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좀 됐어요. 꽤 됐어. 그래서 저는 요새는 좀 후자 쪽을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보긴 합니다. 개인 폼 저하. 네. 그래서 뭐 지금 여름 이적 시장에 사비뉴가 토트넘에 제안이 왔을 때 매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지금 호드리구가 잘하고 있냐 그러면 기회도 아주 많이는 못 받고 있으니까 호드리구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동반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사비뉴를 팔면 누군가를 데려올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그 이적설이 많았잖아요. 되게 많았죠. 예, 그래서 더더욱 그 판매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결국은 좀 남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거 하나. 이 판정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덕현이가 이거를 쭉 봤고 저도 이제 쭉 봤으니까 파비앙 씨의 태클 이거 파울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거 딱 중계할 때도 제가 이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걸 이제 주심이 그거를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맞아요.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발목길에 접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이 방출되고 난 다음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촉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컨택이 있었어요. 네, 컨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파울로 안 봤다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아예 공이 나가고 그러니까 공도 엄청 빵 이렇게 나갔잖아. 아예 공이 나가고 그리고 나서 부딪힌 굉장히 거다. 미묘한 차이로 셰어의 태클이 들어왔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상황 정리는 공은 나갔어요. 골킥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게 이제 들어왔다라고 저는 네. 주심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파울이 아니라고 본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방출되고 나서 엄청 심한 태클이 들어가면 이게 파울 선언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게 그 옛날에 아구창론에 그렇죠. 범주안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나갔을 때 아니 분명히 닿는데 이걸 안 봤다면 공이 이미 완전히 아웃되고 나서 접촉이 발생했다라고 이거를 보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제 덕현이가 조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해준 건데 저는 이거 불어도 할 말 없다고 봅니다. 저도 파울을 불러야 된다고 봐요. 네, 전 이거는 그래서 맨시티 입장에서 짜증날 수 있을 만한 상황 1번이었다. 결국 타이밍이 늦은 거거든요. 네, 늦었어요. 태클 타이밍이 늦은 거고 접촉은 명확하게 있었고요. 이날 쉐어 좀 아슬아슬했어요. 이게 결국은 같은 장면에서 파울이 안 보였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체감하기엔 그래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래서 공이 지금 덕현이 형 말씀처럼 저도 이게 아예 멀리 지나가 버려서 그냥 끝난 상황이라 생각하고 휘슬을 안 분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심판이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에 대한 추측일 뿐 판정 자체는 저도 이건 시티가 할 말이 많을 수 있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10명의 주심이 있다. 이거 7명 이상 붑니다. 8명 이상 부은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말릭차우 이거 얍 이렇게 막은 거 핸드볼 네.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작이 요렇게 했지. 약간 이렇게 됐어 진짜. 좀 붙여 있긴 했지만 근데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확장되진 않았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한 요 정도로 이제 약간 벌어져서 네. 저는 그래서 안 불었다. 이거 본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안 불었겠지. 네. 네. 그걸 해석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건 안 부를 수 있다? 수 있다고 보는데. 오케이. 네. 형철이는? 저는 이런 상황도 웬만하면 불어야 맞다고 봐요. 이것도 부는 게 맞다. 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핸드볼은 답이 없어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아까 거는 이거는 파울이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쉐어 거는. 이거는 저도 약간 5대5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해석의 영역이라 제가 주심이었으면 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 안 부는 주심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예 몸에 붙인 팔에 맞으면 이거는 뭐 그냥 안 불어도 그만이지 하는데 이 맞은 팔은 약간 벗어나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느리나면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손에 맞으면 고의로 손을 때려도 그냥 다 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냥 손만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옛날에 있잖아. 제가 기억하기로 로베르토 바조가 그런 플레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퍼올려가지고 워낙에 이제 볼을 잘 다루는 선수니까 맞고 PK. 근데 이거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 너무 보기가 까다로워. 그래서 그냥 그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라고 얘기할 정도다. 그냥 치아오가 아슬아슬했다. 네. 네. 자, 그다음 이거 하비반스가 돈나루마 민 거. 하이마스가 돈나루마 민 거. 네. 이건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진짜 딱 위치를 잡고 뭔가 대응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리바운드 상황이고 되게 좀 혼전 혼전이었죠.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울로 선언되기가 너무 애매한 구석이 좀 있다고 봐요. 이거는 파울로 선언하기 좀 애매하다. 네. 형철이는? 저도 이거는 그 경기에서 경합에 대한 판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골키퍼라고 해서 무조건 더 엄격하게 보거나 이런 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똑같은 필드 플레이어니까. 경기 자체에서 경합을 좀 엄격하게 보지 않고 그냥 관대하게 넘어가는 성향이었다면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핸드볼이랑 이거 중에 얘기하라면 핸드볼이 좀 더 불만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불어 써야죠라고 하면 이제 아스널 플레이들이 다 말이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아니, 이게 이제는 요즘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필수가 해야 돼. 돼버렸어요.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날 엄청 관대했거든요. 맞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대단히 진짜 관대했습니다. 판정이 네. 관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이제 진짜 안 불 것 같았고 안 불었다. 네. 그리고 말이 많았던 옵사이드. 이게 그 일단 처음에 말이 나왔었던 거는 그래픽이 왜 이렇게 늦게 보여줘.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나왔던 건 그래픽 이거 좀 이상한데? 얘기였어요. 그 프리미어리그 반자동 오프사이드가 이게 지금 경기마다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 시즌 개막 전에 그 리그 측에서 뿌렸던 보도 자료인가요? 그 내용을 보면 반자동 오프사이드가 도입은 되는데 완전한 도입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험 단계에 있다. 그럼 반의 반자동이에요? 반의 반자동. 그래서 몇몇 경기는 쓰긴 쓰는데 좀 기술이 완전히 도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테스트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계 화면에는 경기마다 반자동 오프사이드 그 그래픽이 나와요. 근데 그게 실제로 좀 확실한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 판정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느리게 나온 것도 제가 볼 때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다른 리그가 지금 반자동 오프사이드 쓰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UEFA 대회라든지 예. 뭐 세리아라든지 이런 대회들이 계속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만큼 좀 완전한 시스템이 갖춰지진 않았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제가 마지막에 8월에 마지막으로 본 거라서 3개월 사이에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봤던 시즌 전 자료에서는 아직은 조금 시험 단계다는 얘기를 좀 하긴 했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후벤디아스의 어깨에 걸렸다 쪽이거든요. 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안토니였으면 옵사이드 아니 그 완전 그냥 그 이래서 축구는 어조비들이 유리하다. 그래. 그다음에 날두 형도 그렇고 어깨가 이제 좀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후벤디아스는 억강 스타일이기 때문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건 있어요. 전 이 반자동 옵사이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 이전에 우리가 이 각도만 놓고 옵사이드인지 온사이드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게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생각보다 물론 이거는 좀 그 페널티 안에 그 골대 박스 안쪽에 선에 했을 때 발이 되게 명확하게 좀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것만 놓고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라고 얘기할 법하지만 기계가 어쨌든 판정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뭔가 얘기하기 애매하다. 네. 아니 뭐 사실 근데 요게 그러니까 진짜 좀 잘하긴 해야 돼요. 그 반자동 옵사이드 시스템을 하고 나서 이게 네. 지난 시즌이었죠. 그래요. 지난 시즌 바르사 경기가 레반도프스키 네. 발. 네. 발. 기억나요. 소시에다드전이었던 맞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 이상하게 그려졌거든요. 이상했어요. 그거. 발.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뭐 이제 이 장면은 사실 그게 그런 뭐 느낌은 이상한 아니었어요. 그래픽이 된 건 아니고 그 이제 소매기 쪽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어쨌든 그 핸드볼이 저촉되지 않는 그 지점까지 딱 따졌을 때 이거는 미세하게 그렇게 돼 있었다라고 이제 판정이 어쨌든 나온 거잖아요. 뭐 이거는 사실 따라갈 수밖에 없죠. 뭐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뭐 다시 뭐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기계가 그렇게 했다니. 전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4개 장면 중에서 앞에 쉐어의 태클이랑 그 다음에 말릭 차오 핸드볼은 저는 이거는 부는 쪽이 맞다. 나머지 2개는 지금 이게 나온 게 정심이라기보다 그날 경기의 상황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쪽. 그 축구 규정에서 이제 핸드볼을 규정 짓는 팔의 범위나 예. 오프사이드에서 오프사이드에 해당 안 되는 그 팔의 범위가 이것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보통 시즌 전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는데 이 겨드랑이를 이렇게 쭉 펼쳤을 때 윗등이라고 하는 겨드랑이 제일 끝부분 팔 쪽으로 향하는 쪽의 제일 끝부분에서 수직선을 그으면 그게 팔과 어깨를 구분짓는 선이다라고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팔소매가 아니더라고요. 옷에서 이게 팔소매 있잖아요. 어깨를 결정짓는 이걸로 보면 안 되고 팔을 펼쳤을 때 겨드랑이가 가장 끝에 있는 쪽 여기서 수직선상이라서 거의 실제로는 한 이 정도 선상이고 그 후벤디아스 이거 반자동 옵사이드 그래픽 화면 보면
그때 그어졌던 선이 오프사이드 기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때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규정 설명에 따르면 딱 그 지점부터 팔로 보고 거기서부터 오프사이드 이제 라인을 긋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반스가 좀 뒤쪽에 있었고 그게 온사이드라고 확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엔 이날 경기의 판정의 상황은 맨시티 팬들이 봤을 때는 짜증날 만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 일단 관대한 것부터가 네. 아니, 그래서 그냥 저도 뭐 비슷해요.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판정 관련된 게 이제 나올 만큼 되게 치열한 경기였고 결국 뉴캐슬이 승리하긴 했지만 그냥 진짜 딱 그 장면들 놓고 보면은 포든 장면은 저도 PK를 줬어야 된다는 쪽에 조금 더 제가 아까 뭐 이제 주심이 이랬기 때문에 안 주지 않았을까요라고 그건 이제 얘기했지만 주심의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네, 근데 저도 제가 주심이었으면 전 이거 페널티킥 줬을 거라고. 저도 풀었을 것 같아요, 이거. 치아우는 저는 조금 5대5. 5대5.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핸드볼로 줄 수도 있고, 근데 또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닐 만한 근거들도 있다 쪽이라서 뭐 어쨌든 결과는 이제 뉴캐슬이 잘 챙겼다. 그죠? 이 리브라멘토랑 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금 사실 에디아우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리그에서 안 좋아요. 근데 윗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반등의 여지가 생긴 거죠. 이제 거의 그러니까 팀 훈련은 합류 못했고 그 에디아우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 프리시즌 정도 몸 상태라고 본다. 그럼 아직 좀 남았는데 네. 한 2, 3주 더 걸리겠는데 위사 돌아오면 이제 볼테마네랑 같이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앤서니 고든도 못 나왔으니까 뉴캐슬도 반등의 여지를 만든 게 아닌가 싶고 맨시티는 굉장히 상승세였다. 그게 한번 제동이 걸렸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런던 더비로 갑니다. 스코어는 4대1.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이 잘했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이래서 이랬다는 알지만 토트넘 못했습니다. 메리노가 첫 번째 골 어시스트하는 장면에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메리노가 그때 판단이 늦었어요. 되게 두리번 거리다가 트로사를 보고 찍어쳐줬어요. 그 패스 잘한 겁니다. 네. 근데 압박의 강도가 조금 더 좋은 팀이면 메리노가 그렇게 패스하게 안 둡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토트넘이 오늘 그 토마스 프랭크가 컨셉을 잡고 나온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솔직하게 놓고 보면 이번 시즌 들어와서 지금 리그 12경기 했죠. 가장 편안한 경기 중 하나였다. 그렇게도 진짜 많이 말씀하시죠. 그럴 정도로 토트넘이 되게 무기력하게 나왔습니다. 더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5백 수비를 잘하는 팀들이 내려설 때는 진짜 질식 수비처럼 박스의 숫자를 많이 두지만 네. 상대가 빌드업을 할 때는 그럴 땐 또 정말 여우처럼 올라와서 상대 빌드업 숫자에 압박하는 숫자가 밀리지 않게 또 금세 1대1 압박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빌드업 할 때 볼을 가진 선수가 줄 수 있는 공간을 쉽게 찾지 못하도록 자유로운 선수가 없도록 딱 압박을 하다가 근데 상대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풀어 나온다. 그땐 재빠르게 수비로 전환을 해서 다시 박스에서 밀집 대응을 펼치는 이게 굉장히 준비가 잘 되는 팀이 5백 수비를 잘하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컨셉은 아래쪽에서 5백 컨셉은 그래도 잘 준비를 해왔어요. 수비진들 3명 그리고 그 위쪽에 팔리냐랑 벤탄쿠르 활동량이나 저지 능력이 특히 팔리냐 중심으로 좀 있는 팀이다 보니까 에제랑 메리노를 그 중앙 박스에 가둬서 막겠다는 의도가 제대로 느껴졌거든요. 문제는 수비 성공 이후에 전환이 일단 안 돼요. 전환을 해야 되는데 비카리한테 공이 가면 이것도 블랙홀이에요. 공이 안 나갑니다. 끊기거나 미스가 나고 위로 올라가서 토트넘이 전환이 안 되는 상황 계속 아래로 좀 몰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의 빌드업을 너무 쉽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냥 두더라고. 네.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정도 빌드업 그냥 두는 팀 잘 없어요. 근데 이게 전환의 문제도 있지만 초반에도 보면 칼라피오리를 처음에 이제 스펜스가 올라가서 압박하려고 하다가 자꾸 트로사르가 폭을 벌리니까 스펜스는 그냥 트로사르 수비를 하고 칼라피오리는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거든요. 오도베르도 전반 초반에 수비할 때 보면 딱 살리바 쪽에서 팀버나 아니면 라이스 수비맨들 이쪽으로 볼을 줄 수 있는 쪽을 막으려고 하다가 메리노가 내려오면 오도베르가 그냥 메리노 쪽에 패스기를 막고 팀버가 되게 자유로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이미 전반 초반부터 압박을 할 때 숫자가 부족한 상황들이 토트넘이 나왔던 거죠. 올라갈 땐 올라가서 압박하고 내려갈 땐 내려가서 압박하고 이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이 잘 돼야 이 팀이 수비 전술 준비를 잘했다라 얘기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만 준비가 돼 있었고 위에서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그게 결국 토트넘의 경기가 되게 순진하게 실점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오히려 토트넘이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했었던 게 독이 됐다고 봤거든요. 좀 과하게 약간 이렇게 수그리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메리노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뭐 그거랑 떼어놓고 봐도 메리노의 움직임도 저는 되게 좋았었다고 좋았어요. 봐요. 오늘 메리노를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에제가 같이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메리노가 계속 그 중미 라인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원래 기용이 됐을 때도 안쪽에 박혀만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트넘 센터백들이 이 메리노를 지금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얘를 조금 풀어주면서 다른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저는 되게 혼돈을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사실 이제 사카 같은 선수나 트로사르도 저는 이날 경기에서 꽤 이제 좋았었다고 봤는데 주급 올려주고 재계약하니까 역시 그 자본주의 힘이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번 시즌 잘하고 있습니다, 트로사르. 네, 그래서 이제 메리노가 내려오면서 그런 센터백 라인에 혼란을 주고 사카랑 트로사르가 폭 벌리면서 이제 윙백이랑 딱 매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아스날도 맨시티만큼이나 이런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활용을 잘하는 팀이라고 보는데 펩과잖아. 근데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이 공간을 들어갈 수 있는 게 결국 에제였거든요. 그치. 근데 그 에제가 이날은 또 터져버렸어요. 네. 여기에서 결국 이제 토트넘이 너무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게 아스날 선수들한테는 시간을 많이 줬고 저는 그 시간을 많이 준 게 특히 메리노 쪽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리노가 너무 자유로웠다. 메리노를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메리노 보듯이 본 것 같아요. 제 스페인 선수 아니다. 네. 막 이런 그것처럼 농구에서 나오는 그 신묘처럼 야, 쟤 도두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 건지 메리노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외대고로 가는 비스무리하게 먹으니까 에제가 요즘에 공간으로 봤을 때 중간 오른쪽으로 가면 시야가 되게 좁더라고요. 결국에는 왼쪽 위주에서 움직였을 때 에제가 좋은데 메리노가 그걸 만들어주다 보니 이거는 결과가 좋았죠. 그리고 그걸 제가 만약에 토트넘 팬이라면 왜 이렇게 경기를 나이브하게 하지? 이렇게 그냥 둔다고? 요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그 정도 압박 강도를 가지고 있는 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건 팀버의 목도 되게 크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팀버가 살짝 그쪽으로 왜냐면 토트넘이 압박을 안 하니까 풀백들이 되게 자유롭게 아스날이 공격 관여가 가능했는데 팀버가 그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쭉 들어오면서 원래 메리노를 막아야 했던 오도베르나 팔리냐 같은 선수들이 팀버 쪽으로 급하게 쏠려요. 한쪽으로 쏠리니까 거기서 메리노한테도 공간이 생기고 에제한테도 공간이 생기죠. 아까 덕현이 형도 이야기를 해줬지만 결국 메리노가 이렇게 내려와서 뭔가 미드필더처럼 경기에 실제 미드필더지만 사실 미드필더처럼 경기에 참여할 때 그래 원래 걔 미드필더야. 센터백들이 이 선수를 우리가 막아야 되나? 아닌 것 같은 데서 센터백들은 메리노를 일단 내버려 둡니다. 미드필더들에게 맡긴 거죠. 근데 팀버가 올라올 때 오도베르도 한 박자 팀버 제어하는 게 늦고 미드필더도 일단 팀버부터 막아야 돼 이런 생각이 그쪽으로 달려드니까 결국 메리노, 에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간이 더 넓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토트넘이 보였었던 그 수비 상황에서의 백파이브가 그러니까 우리가 백파이브, 백스리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날 토트넘이 보여줬었던 백파이브는 너무 수동적인 백파이브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공격적으로도 백스리는 얼마든지 쓰면 진짜 위협적으로 쓸 수 있는 전술인데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더 공격적이죠. 근데 이제 프랭크 감독이 어쨌든 부임 이후 첫 북런던 더비 원정이고 에미레이츠라는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아스날이 어쨌든 기세가 너무 좋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걱정에 걱정을 얹다 보니까 좀 이런 소극적인 대응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단적으로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 할 때에서의 그런 걸 좀 보면 메리노가 센터백 라인을 잡고 사카랑 트로사르가 좌우 윙백이랑 매칭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제 같은 자원들도 사실 이제 그 중간 라인을 저는 봉쇄를 한다고 보는데 여기서 라이스가 또 전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수비 라인부터 볼란테 라인까지 토트넘이 그냥 묶여요. 이 앞쪽 라인에. 근데 어제 토트넘이 그걸 좀 되게 수월하게 풀어 나왔는데 근데 그게 또 아니었거든요. 안 됐죠. 오히려 라인도 되게 낮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히샬리송 같은 자원들이 어제 되게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오면서 수위 가담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역습으로 전환되는 속도 자체도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그러려면 이제 롱킥을 많이 섞어서 뒤에 한번 때려놓고 던진 다음에 뛰자라고 해야 되는데 비카리오 킥은 다 삑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도저도 안 된 거죠. 후방 빌드업 실수도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팔리냐나 벤타쿠르 같은 자원들이 사실 그냥 거칠게 좀 부딪혀주면서 볼을 뺏고 싸움해주는 데는 저는 좋은 자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잘하지. 그리고 뭐 이 선수들이 사실 뭐 피지컬적으로 뭐 부족한 그런 유형의 선수들도 아니고 특히 팔리냐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도 좋은 선수니까. 하드 태클러야. 네. 근데 이제 보면 어쨌든 토트넘 라인 자체 형성이 너무 낮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에제가 공을 소유하는 지점 자체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너무 깊어요. 반대로 에제가 거기 원래 수정공 때도 그렇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네. 거기에 계속 프리하게 두면 얘는 원래 슛이 좋은데. 그러니까 에제를 조금 더 박스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소유하게 두는 게 아니라 에제가 박스 바로 바깥쪽 그 백라인 앞쪽에서 공을 소유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프랭크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열어준 것에 대한 리스크가 결국 이제 실점으로 좀 돌아왔다라고 이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후반에 포백으로 바꾸고 나서 토트넘 경기가 전반보다 나아졌죠. 그나마. 그러면 전반에 백파이브 전술 프랭크가 준비한 맞춤 전술은 크게 실패했습니다. 네. 아쉬운 선택이었죠. 브랜트포드 때도 그렇고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이랑 있었던 슈퍼컵 때도 그렇고 토마스 프랭크가 상황에 따라서는 백스리를 혼용을 하는 감독이긴 한데 저는 요 정도 최근의 경기력과 홈에서 성적 물론 토트넘의 지금 공격 라인의 선수들의 어떤 상태나 부상자들의 상황을 보면 누군가는 토마스 프랭크의 측근이라면 야 상태 봐라 씨, 지금 이렇게 안 하게 생겼냐 라는 얘기를 할 법도 하나 몇몇 이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거 너무 좀 중소클럽 마인드로 경기를 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부정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 경기처럼 아예 대응 전술 사실 프랭크 감독에게 기대했던 건 대응 전술인데 어떤 맞춤 대응 전술이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경기를 일관하면서 첼시전도 그렇고 이 경기도 그렇고 결국 보여준 게 마땅치 않거든요. 그죠. 첼시전 기대 득점이 0.05였잖아요. 이게 좀 심하죠. 예, 이 경기는 그래도 후반에 4백으로 바꾸고 조금 공격적으로 나간 게 있어서 기대 득점이 그만큼 낮진 않았으나 여기 0.07이야. 아 그렇네요. 네, 0.07이에요. 여기도 진짜? 되게 낮아요. 네. 시작골은 수비맨디 그 실책으로 원더골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 슈팅이 없었어요, 토트넘이. 순간적으로 슈팅 개수가 10대 0까지 갔었어요. 이거 좀 심각했습니다. 어우 이거 그러니까 제가 진짜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12경기 중에 가장 불안함이 덜한 경기였다니까. 별로 저들이 되게 강력하게 공격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아예 안 드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저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더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저는 토마스 프랭크다운 축구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브렌트포드 때 봤잖아요. 그래. 사실 재료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사실 이제 객관적인 스쿼드상이나 전력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브렌트포드보다 위에 있는 팀이니까. 좋아야 줘. 근데 저는 그 브렌트포드 있을 때도 토마스 프랭크가 보여줬었던 그 높은 라인 기반으로 한 하이프레싱을 되게 인상적으로 봐서 전 여전히 프랭크는 진짜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날 토마스 프랭크다운 그런 접근을 했느냐? 저는 오히려 그 빅게임에 대한 부담감이 이 감독을 약간 좀 누른 게 아닌가. 너무. 네.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프랭크답게 좀 이렇게 올리고 부딪히다가 이렇게 졌으면 더 과감하게 했으면 이거는 그러면은 약간 여기서의 이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뭔가 나름의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이거는 사실 너무 수비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하다가 토트넘이 그냥 맥없이 무너진 경기라서 네. 뭐 그냥 이거는 뭐 토트넘이 뭐 압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뭐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프랭크 감독이 잘하는 걸 하면 이런 무기력한 경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솔직히 얘기하면 아스날이 이겼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쉽게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축직먹이랑 하는 찍 리뷰에서 이거 골 많이 안 나오고 이겨도 1대0 이렇게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건 토마스 프랭크가 경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잘 브렌트포드도 우리가 봤잖아. 되게 어려워. 아니 그리고 사실 제가 브렌트포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브렌트포드까지 갈 것도 없어요. 파리전 졌어요. 졌는데 되게 잘했어. 엄청 잘했어요. 저 약간 놀랐어요. 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승부차기까지 가서 진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요즘에 북런던 더비가 웬만하면 홈팀들이 좀 이기고 그다음에 아스날이 그래도 상황이 좋으니까 이겨도 1대0 신승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너무 내려앉아서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 기대 유효 슈팅을 봤는데 기대 득점은 따로 있었네요. 0.07. 기대 유효 슈팅을 잘못 봤는데 0.13이었습니다. 어쨌든 다 지지부진합니다. 너무 안 좋은 스탯이고 근데 적극적으로 만약에 나와서 판을 조금 바꿔보려고 했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여전히 변함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삼선 미드필더의 볼 배급 문제, 골키퍼의 킥 문제, 전환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토트넘 스쿼드가 지금 수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토마스 프랭크에게도 토트넘에게도 일단 시간을 꽤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프랭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으로 뭔가 결과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축구를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오히려 최근 경기들을 거듭할수록 조금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프랭크에 대한 무조건적인 변호도 좀 힘든 분위기가 지금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스날에서 뭐 굳이 더 얘기하자면 인카피에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조금 더 경기를 보고 싶은 게 인카피에 대한 어떤 능력은 저도 레버쿠젠 무패 멤버인데 근데 비르치도 레버쿠젠 무패 멤버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 네. 조롱하나요 지금? 약간요. 네. 아주 많이 한 거 아니고 조금 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비르츠 겨울에 올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더 보자고 얘기한 건 토트넘이 너무 안 밀어쳤기 때문에 좋은 선수이나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나 잘했다. 그리고 에제는 본인 커리어 통산 첫 번째 헤트트릭,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400번째 헤트트릭이었고 북런던 더비에서 제가 본 북런던 더비에서 헤트트릭한 선수는 없어요. 앙리, 피레스 다 북런던 더비에 강했던 선수들이지만 헤트트릭을 한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야, 헤트트릭을 하나 봤더니만 그 47년 만에 헤트트릭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던 거지. 너무 오랜만에 헤트트릭이었어요. 에제 입장에서는 유스 아카데미에 있다가 사실 방출이 된 케이스였는데 토트넘에 갈 뻔하다가 본인이 아르테타한테 전화했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형 나 안 살 거야? 그래가지고 이사회 열린 다음에 바로 사온 케이스인데 그런 다음에 헤트트릭하고 약간 사실 우참 세리머니하고 이런 거면 토트넘 팬들이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특수하게 에미리스 스타디움이 요즘에는 그래도 아르테타 얘기 때문에 좀 뜨거워지긴 했습니다만 그 도서관 얘기? T4를 했어요. 근데 캠벨을 박아놨더라고. 맨 위에 있던데요. 그거 보고서 와 이거 세게 도발하네 이렇게 생각했거든. 이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캠벨을 북런던 더비에서 들이민다? 이건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에제가 헤트트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토트넘 팬들 제가 보기에 한국에 있는 팬들보다 현지에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올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캠벨 박아놓고 에제 헤트트릭이면 네. 에제 본인도 뭐 되게 기쁘지 않았을까요? 엄청 좋죠. 네, 뭐 어쨌든 본인이 어렸을 때 몸담았었던 클럽으로 이제 돌아가서 또 이렇게 활약을 했던 거니까. 방출당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울었대잖아. 약간 데크란 라이스가 만약에 첼시로 가서 약간 그거지. 엄청나게 잘했으면 그치.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다행이다 글로 안 가서. 카이사이드에 라이스까지 있었으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그 삼선 사실 이제 상대하는 입장에 제약 라인. 이거는 불가능한 그치죠. 라인이야. 네. 예. 여튼 그래서 북런던 더비는 생각보다 조금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경기가 끝이 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비카리오 같은 골키퍼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선수가 나쁜 선수는 절대 아닌데. 근데 사실 저는 좋아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제가 선방형 키퍼 좋아하잖아. 저는 사실 저는 그래서 돈나룸마 이런 도나루마는 뭐 훨씬 좋아해요. 그리고 오블락. 저는 이런 유형을 더 좋아해서 이제 쿠르투아는 근데 사실 저는 뭐 발도 못 쓰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쿠르투아는 사실 약간 좀 육각형 느낌이 많이 나고. 또 첼시에서도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쿠르투아요? 미친놈이야. 거의 캠벨급이야. 캠벨 이상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이상은 좀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또 동료의 여자친구를 뺏는 대단한 멘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쿠르투아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미친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비카리오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프랭크 감독의 축구 자체가 그러니까 선방 능력만 좋아서 이게 최우방을 맡기기에는 애매한 구석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뒤에서 꽤 좋은 킥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비카리오는 사실 모든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거 생각하면 돼. 브랜트포드에서 그 토마스 프랭크가 누구 썼냐? 라야 썼어요. 맞아요. 라야를 브랜트포드에서 데려온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마크 플래컨이 그렇지. 이제 됐고. 그리고 지금 라야가 저는 대단히 좋은 골키퍼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르테타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램스데이를 써봤다가 라야로 바꿨고 이번에 조안 가르시아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골키퍼의 능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감독들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비카리오는 사실 그 프로필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수는 아니고. 그리고 한창 때에 비하면 폼이 좀 떨어진 면도 없지 않아요. 요즘도 선방 능력 당연히 좋고 좋은 선방들 해주면서 팀의 결과를 좀 책임져주거나 지켜주는 경기들이 있긴 했으나 확실히 다리 쪽 골절 당한 이후로 좀 스위퍼 범위가 저는 많이 좁아졌다 생각해요. 나오는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았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 맨유전 실점 장면도 그랬지만 비카리오의 단점 중에 또 하나가 공중볼 처리나 판단이 너무 아쉬워요. 이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공에 대해서 본인이 처리를 미루거나 아니면 처리를 하는데 공이 좀 위험지역으로 떨어져서 세컨볼을 내주거나 캐칭에 대해서는 결국 여전히 좀 불안한 골키퍼라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이 결국 이런 대단한 장점도 가지고 있고 그 고점은 높다 한들 저점 또한 굉장히 낮기 때문에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본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는 결국 프랭크가 원하는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번 해 뭐 내년 바로 이렇게 바로 급박하게는 아니어도 골키퍼도 길게 봤을 때 저는 영입 그 리스트 안에 넣어놨을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 버언리 대 첼시. 이 경기는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재밌었다라고 하긴 어려우나 카이세도를 쉬게 해줬다. 로테이션을 돌리고 승리했다. 그 다음에 기우나 기튼스가 나쁘지 않았다. 안드레 산토스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8번에서 10번 사이 쪽에 쓰는 게 좀 좋다라고 보이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6번 백업으로 나와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데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다 모든 걸 챙긴 경기가 아니었나. 일단 산투스의 활약으로 많은 걸 챙겼죠. 산투스 덕분에 카이스도 백업에 대해서 그래도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게 된 첼시가 되었고 실제로 산투스가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에서 미쳤던 영향력까지 크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아쉬웠던 선수는 리암 델랍입니다. 아 델랍. 네. 아마 시티 별명이 흰슨이죠. 아, 하얀 잭슨이다 그래서. 이제 더 봐야죠. 네. 네, 그분의 네. 아성을 위협하기에는 잭슨 이번에 골 넣지 않았어요? 네. 바이언 프랑크푸르트 경기에서. 네. 근데 이제 그분의 아성을 이제 뒤흔들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다고 보고. 뭐 그렇긴 하죠. 예. 저는 일단 그냥 경기적인 거 말고 뭐 만족했던 건 그냥 전 네투가 꾸준해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 좀 아쉬울 때도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네토가 네. 여전히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투가 사실 좀 저는 지금 제 첼시에서 최애 네투거든요. 네토. 왜냐면 저는 이런 유형은 좀 싫어하기가 어렵지. 힘들다고 봐요. 저도 비슷해요. 이런 선수 있으면 좀 그 팬들이 사랑할 만한 선수죠. 경기가 잘 풀리건 안 풀리건 이 선수 자체가 기복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은 너무 하드워커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 이날은 또 이제 골까지 네. 이제 넣었으니까 너무 좋았고 그 경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말씀하신 거랑 저도 같은 결이에요. 카이세도가 쉬고 그 자리 6번 롤을 이제 누가 대신할 거냐는 물음에 있어서 산투스가 저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그치. 생각해요. 원래는 라비아나 에수구가 나와야 되는데 둘 다 깨져 있으니까. 네. 라비아는 걔는 잘못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염이 되나? 리스 제임스가 좀 안 다치니까. 리스 햄슨이 1년째 안 다쳐요. 네. 근데 뭐 이제 라비아가 또 같은 기간에 어쨌든 빠져 있었던 그것도 있는데 얘는 지금 뛴 경기가 더 적잖아요. 지금 첼시 와가지고.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영입 실패라고 봐야 될 정도 아예 못 뛰고 있는데 그쵸. 뭐. 그러니까 뭔가 이 선수 자체 뭔가 지표를 세울 수 없을 만큼 경기 소화를 못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다 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이제 안드레이 산투스의 6번으로서의 가능성을 저는 이 경기에서 좀 봤다라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날 그런 뭐 배치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산투스가 6번 그리고 이제 엔소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서 저는 8번 롤까지 소화를 했다라고 보고, 여기에 후반에는 귀스토도 이제 미들 쪽으로 들어오는 약간의 변형된 구조를 지금 마레스카가 이날 경기에서는 가지고 나왔었는데, 수비 시에는 산투스 단독 6번에 서고 그리고 이제 엔소랑 주앙 페드로가 위쪽에서 압박하고 풀백이 약간 좁힌 형태를 첼시가 보여줬고, 후반에 귀스토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산투스랑 귀스토 같이 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러한 실험을 또 이제 마레스카가 들고 나왔고 실질적으로 경기장 안에서 이거 실전에서 어쨌든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본인이 써본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승리까지 챙겼다라는 거는 이 경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동의합니다. 재미는 없었어요. 네, 재미는 없었지만 되게 재밌을 만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승점을 따낸 부분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그치. 보여준 거에 있어서 충분히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경기였다. 아니 그래서 토요일 9시 반이면 되게 좋은 시간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밈 있잖아. 왜 몰래 경기하냐고. 아 첼시 맞아. 몰래 경기했어. 그쵸. 이날. 웃기잖아. 몰래 2위까지 갔다. 그래서 야 몰래 경기하더니만 몰래 이기고 몰래 2위까지 갔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뭐 이건 결과만 챙기면 된다. 그죠? 이런 경기에서 카이세도 쉬게 하고 이겼으면 저는 세부적인 부분은 좀 넘어가도 된다 싶을 정도로 중요한 승리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썬더랜드전 때 사실 첼시가 이 상대가 형성했던 낮은 수비 블록에 함정에 빠지면서 되려 밸런스가 무너지고 실점을 허용했잖아요. 이번 경기는 그래도 첼시가 마레스카 감독도 낮은 블록의 함정에 좀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네. 경기를 지배하되 어느 정도 밸런스를 신경 쓰는 운영을 전보다 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이 확실히 이전에 뭔가 경험했던 것들, 아쉬웠던 부분들을 마레스카도 서서히 보완해 나가면서 이번엔 이런 식의 경기 운영으로 좀 담백하게 경기를 좀 운영했다. 그 부분에서도 좀 소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경기 자체가 뭔가 막 볼거리가 엄청 많고 막 그렇다고 해서 첼시가 막 경기를, 그러니까 아스날이 뭐 예를 들어 토트넘을 잡아낸 좀 것처럼 압도하면서 뭔가 막 그런 느낌까지는 않았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타이틀 레이스 혹은 그런 뭐 챔스권에서 경쟁하는 팀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죠. A매치 주간 이후에 힘든 상황에서 이기는 거. 그러니까 첼시 같은 팀은 어쨌든
지금 이제 맨시티가 살짝 미끄러지면서 직접적인 또 타이틀 레이스를 바로 펼칠 수 있을 붙어있으니까. 만한 이제 경쟁 팀이 됐잖아요. 뭐 이제 그 이전에도 어쨌든 이 세 팀은 순위가 붙어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최상단에 있는 팀들은 A매치 브레이크가 사실 브레이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많이 뛰고 와. 네. 혹사당하고. 카이세도 저기 대표팀 가가지고 2경기 풀타임 뛰고 왔을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 그 피파 바이러스라는 얘기 예전에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남미 쪽에서 A 매치 하고 온 선수들이 그런 체력적인 고충을 아시아 제외, 네. 아시아 이제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렇지. 좀 토로하는 경우가 어쨌든 많았으니까 이제 그 점을 따져봤을 때는 결국 이 자칫 잘못하면 살짝 삐끗할 수 있었던 이런 경기를 승점 3점으로 무난하게 그것도 원정에서 마무리했다라는 점에 저는 꽤 큰 의미부여를 할 수 네. 있지 않을까. 굳이 여기서 하나 찾자면 요즘에 리스 제임스가 안 다치고 귀스토랑 같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데 제임스가 미드필더로 그래서 나오기도 예. 하고. 쿠쿠레야 쪽은 하토가 어느 정도 좀 해줘야 이게 약간 보완이 될 텐데 하토가 생각보다 너무 좀 안 좋아서 나올 때마다 미스를 많이 하고 쿠쿠레아가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는데 네.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좀 갈리죠. 그렇죠. 요거는 걱정이 될 법합니다. 갈린 선수가 그 뒤에 결국은 후유증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 잔부상이 생긴다든지. 저는 그바르디오도 지나시 진짜 많이 뛰었잖아요. 올 시즌 그바르디오 치고는 폼이 조금 아쉬울 때가 느껴져요. 근데 그런 점들도 갈린 여파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쿠쿠레아도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뭐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번니 첼시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한 경기 4경기는 좀 봤습니다. 맨유 에버튼 경기가 이제 내일 새벽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뭐 후속 콘텐츠를 찍거나 하면 될 것 같고 리그 레이스는 이제부터가 중요한 게 11월부터 12월까지가 이제 악명 높은 박싱데이로 가니까 이때 또 챔피언스 리그도 중간중간 껴있고 상위권 팀들의 승점 방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이 리버풀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하다고 보나요? 리그 개막이 1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전기 리그, 후기 리그 나눠서 네. 후기 리그 4등을 노려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봐야죠. 약간 다른 얘기인데 뭐 밴쿠버랑 LAFC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LAFC가 떨어졌지만 메시는 캐리하면서 또 올렸죠. 네. 마이애미 대단해. 마이애미 전력이 그렇게 좋지 않던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저 메시 한 명의 힘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 매딩 골 나왔어요. 매딩. 매딩. 네, 매딩. 매딩이 이제 또 간혹 나오는데. 사실 근데 그래서 마이애미 많이 보시는 분들이나 메시 팬분들은 마스체라노 감독에게 불만이 좀 있거든요. 뭔가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그래도 정말 마이애미가 일단 결과를 챙기고 플레이오프 생존 중입니다. 그리고 신두영 어제 개쩌는 오버헤드킥 봤어요. 신동 이번에 A매치 주간에 본인 유튜브에서 어그로 좀 끌었거든요. 근데 이제 골로 근데 또 이거 해가지고 또 퇴장당했잖아. 퇴장 한번 있었죠, 아일랜드. 근데 이제 골로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L 오늘 촬영할 건데 밀라노 데르비에서 인테가 졌어요. 차라놀로 실축했던데. 실축하고 PK. 밀란한테 지는 바람에 거기가 승점이 되게 빡빡해가 지금 4위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키부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을 촬영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조금 있다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히프 PL은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챔스 히프 토에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